자, 종탑아래에서 한번 볼게. 현대소설이야. 그 배경이 6.25 전쟁이거든. 당연히 현대소설인 거고. 단편소설이야. 꽤 긴데 그래도 뭐 장편까지는 아니야. 뭐 10몇 장 정도 돼서 끝나는 소설이니까. 액자소설이고. 액자소설이 뭔지 알아? 뭐야? 사건 바깥에 간절해서 있는 거.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그치? 뭐 그런 거야. 볼게. 액자 19석은 뭐냐면, 액자 안에 사진이 들어있지. 그런 것처럼 전체 이야기, 바깥 이야기, 전체 이야기 안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이 작품도 줄거리를 보면 환갑이 다 된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교에 운동장에 모여 앉아 모깃불을 피워놓고 돌아가면 옛 이야기를 하나씩 한다. 이게 전체 이야기야. 겉의 이야기. 그리고 평소 이 무겁기로 소문난 최건호 씨의 어린 시절의 사랑 이야기가 내화인 거야. 이해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환갑이 다 된 어르신들께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외화고, 그 중에서 내 이야기를 하자면 하면서 그 어린 시절 쫙 얘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내화야. 보통 이런 액자 19성에는 주제가 어디에 있을까? 보통 여기에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성격은 사실적, 상징적, 향토적 성격 갖고 있고, 배경을 보니까 한국전쟁이 시간적인 배경이고 전북 익산 시내가 공간적 배경이 되네. 배경이 전북 익산이면은 전방이냐 후방이냐? 6.25 전쟁 때. 전라북도야, 전라북도. 전라도면은 전방이야, 후방이야? 후방이지. 그지? 전라도면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도시잖아. 그지? 후방이거든? 주제. 사랑과 연민을 통한 전쟁의 상처 치유. 그래. 우리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반드시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쟁의 상처가 인류의 애로서, 인간에 대한 그런 연민과 사랑으로서 극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위안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이것도 그런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특징, 전쟁의 폭력성에서 비롯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뭐 많은 문제가 드러날 거야, 이제 이 작품에서. 왜냐면 일단은 소녀가 장님이야. 읽어봤어, 이거? 왜 장님이야, 이거? 눈앞에서 부모님이 죽는 걸 보고 충격받아서 장님이 됐단 말이야, 그치? 엄청난 문제지, 그치? 그리고 후방에서, 그리고 여기는 지금 후각인데, 이 최건우가 지금 아주 꼬맹이잖아, 어린애잖아. 어린애들도 막 선멸이라든지 막 그런 전쟁 용어들 굉장히, 선멸이 뭐야,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런 끔찍한 전쟁 용어들에 막 노출되어 있는, 폭력성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전방도 아니고 후방인데도, 그치? 이런 전쟁의 비극성 같은 거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인데, 봅시다, 일단. 자, 발단부터 볼게. 이거 최건호 씨의 이제 내화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 계집애를 맨 처음 본 것은 봄볕이 다양하게 내리치는 한낮이었다. 아침에 등교하면서 길가에 멍석을 펴는 짝무늬 아저씨를 봤기 때문에 나는 그날도 하굣길에 일부러 네 거리 하나를 더 지나 먼 길을 애돌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작품도
방언이 많이 나와. 방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네들한테 낯선 표현들이 많거든. 향수에서도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 어휘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휘는 잘 봐둬야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내가 그 계집애를 본 것은 명은이라는 여자 주인공을 본 이유가 원래 같으면 그 길로 안 갔을 텐데 짝눈이 아저씨를 봐가지고 그 아저씨 피해서 가려고. 어린 나이에 짝눈이 아저씨를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치? 짝눈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어린 시절에 그냥 좀 무서울 수 있잖아. 뭐 전쟁으로 인해서 짝눈이 됐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좀 이 짝눈이 아저씨가 이 어린 나이에게는 조금 무서운 이미지였나 보지. 그래서 또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를 봤대. 경찰서 앞을 지난 다음 시청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시청 담벼락을 따라 길게 잇대어 세워놓은 게시판이 큼지막한 벽보들로 도덕도덕 도배되어 있었다. 벽보에는 최근의 전쟁 근황들이 주먹덩이만한 붉글씨로 짤막짤막하게 땅땅 잘 보이게끔 적혀 있어서 지나가던 행인들을 게시판 앞에 한참씩 붙들어 세우곤 했다. 시청 담벼락에 이게 전쟁 상황이 계속 공고가 되면 사람들이 계속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거지. 전쟁 상황에. 그치?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전쟁이 일상으로 침투되는 거야. 그치? 전쟁의 이런 폭력성이. 그 벽보 내용이 이렇대. 국군 1사단 평양 입성. 국군과 유엔군 청천강 도하. 압록강 항해 진격 중. 중공군 참전 사실 밝혀져. 따위 새로운 소식들을 내가 차례로 접하게 된 것도 그 게시판을 통해서였다. 만세지장 고두밥을 훔쳐먹기로 작정한 나는 덤으로 최근의 전황에 접하는 날이기도 했다. 근데 뭐 전쟁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나라의 살림살이가 뭐 많이 아니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을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의식주도 해결하기가 어려웠나 봐. 맞지? 이 어린아이조차도 고두밥을 훔쳐먹기로 작정을 한 날이래.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훔쳐. 지금 먹을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걸 훔쳐먹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할 정도로 굉장히 궁핍한 삶이야. 그치? 최전방에서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가 한창이었다. 국군 또는 유엔군 몇 사단이 무슨 고지 전투에서 북계군 몇 개 연대를 섬멸했고 무슨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 몇 개 사단을 괴멸했다 등등의 내용을 담은 벽보들이 게시판에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다. 일사 후퇴를 거쳐 전쟁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얼추 되돌아와 38선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빼앗아 새로 차지한 땅은 거의 없는 셈인데 국군과 유엔군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반면 북괴군과 중공군은 날마다 무더기로 죽어 나자빠진다는 내용만 벽보에 적히는 그 속내를 나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나는 어리니까. 서술자가 어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은 사람의 심리라든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이 잘 안 돼. 어리니까. 그치? 맞아? 그로 인해서 나라는 인물이 명은이의 심리를 잘못 오해해서 생긴 에피소드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것도 이 당시에는 왜 분명히 벽보 내용만 보면 맨날 이겼대. 근데 고착 상태란 말이야. 전쟁 상황은. 왜 그런 건? 근데 왜 맨날 이겼다고 하는 거지? 그 속내를 알 수 없었대. 왜 그러겠어? 그런 거지. 남한 내에서는 북한군을 섬멸의 대상으로 여겨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전쟁 자체가 사상의 대립 때문에 이뤄진 전쟁이잖아.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뭐 사회주의, 자유주의 지금 대립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 그럼 남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군을 아예 적대 세력으로 정해놓고 선멸의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남한 내에서 이제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거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적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해돼? 이런 식으로 자꾸 소식을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 아 북한군이 잘못된 사람들이구나, 적이구나, 선멸의 대상이구나 이런 의식을 가져서 남한 내에서 이제 지도계층들이 통제하기 더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해돼? 낡은 양복 차림에 중절모를 눌렀음 꽤 유식해 보이는 아저씨가 곁에서 소리를 내어 벽돌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그 아저씨에게 선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다.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라고 아저씨가 시원스레 대답했다. 그럼 괴멸은 또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었다. 아저씨는 잠시 뜰을 들이더니만 겨우 씨만 남기고 나머진 모조리 다 때려잡는 거라고 일러줬다. 언젠가 벽보에 자주 등장하는 그 말들의 뜻을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다짜고짜 화부터 버럭 내면서 시방울 만한 녀석이 그런 건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묻느냐고 욕설이나 다름없는 상스러운 말이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다고 사정없이 윽박 지르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매번 그런 식이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불만이 있어. 지금. 왜? 내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화만 내니까. 이것도 어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는 거지. 아버지는 어때? 이런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이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단어에 노출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마! 화를 내는 건데 나는 어렸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왜 나한테 화만 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서술자가 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야. 이해돼? 자, 밑에 한번 볼게.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볼게. 전북 익산이라고, 여기가 후광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나 같은 어린아이조차도 선멸, 괴멸 이런 용어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의 폭력성, 비극성이 전방뿐만 아니라 후광에까지, 그것도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전쟁의 폭력성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시청 앞을 떠나 시공간 내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들면 곧바로 익산 군청이었다. 나는 군청 입구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개비를 찾느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 다음 차례가 익산 군수 관사이기 때문이다. 관사 정원과 도로 사이에 담장 대신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철책이 쳐있다. 철책에 나뭇개비를 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힘껏 달리면 따발총같이 타타타타타타 소리가 울리곤 했다. 뭔지 알지 이거? 철조망 펜스 쳐있으면 거기에 나뭇가지를 대면 펜스 어떻게 쳐있는지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돼있잖아.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돼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뭇가지를 대고 하면 걸렸다가 안 걸렸다 걸렸다가 안 걸렸다 하면서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날 거 아니야. 애니까 그러고 노는 거야. 그래서 나뭇가지 찾아가지고 하려고. 관사 철책에 나뭇개비를 막 갖다 대려다 말고 나는 갑자기 손놀림을 멈칫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무 몇 그루와 잔디밭만 휑하니 드러내 보이던 정원에서 인기척이 났다. 나하고 동갑도래로 보이는 계집애였다.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차림에 정갈하게 단발머리를 한 계집애가 하얀 손에 하얀 고무공을 쥔 채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괴상 야릇한 자세로 도로 쪽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중이었다. 계집애가 황금빛 잔디밭 위로 하얀 공을 도르르 굴리며 말했다. 나비야, 나비야. 공은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확히 구르기를 멈췄다. 내가 철책 틈새로 손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공에 닿을 만한 자리였다. 뜬금없이 웬 나비 타령인가 의아해서 나는 계집의 행동 거지를 주의 있게 살폈다. 그때였다. 얼룩고양이 한 마리가 정원수 가지에서 잔디밭 위로
햇솜뭉치처럼 사뿐히 내려앉더니만 공을 향해 달려왔다. 고양이는 철책 너머에 버티고 서 있는 웬 낯선 사람 바로 나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갑자기 다름질을 멈췄다. 녀석은 노란 눈동자에 잔뜩 경계의 빛을 담아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뾰족한 근거도 없으면서 옷차림과 용무만으로 계집애를 대뜸 서울 아이라고 단정해버렸다. 그리고 서울 내기들은 제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탈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 멀쩡한 고양이를 나비라 부르다니. 그렇다면 팔랑팔랑 공중을 날아다니는 진짜 배기 나비는 대관절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옳단 말인가? 라고 해서 자, 내가 서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 어때? 좋아? 아니지. 부정적이고 우월한. 근데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우월감의 저편에는 아마 열등감이 깔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서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애초에 이런 거겠지.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옷차림도 깔끔하고 뭐 좋은 차까진 모르겠지만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어쨌든 옷차림이라든지 뭐 재산적인 수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골에 사는 자신과 좀 다르다고 느꼈을 거야, 그렇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보통 느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저것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우월감을 갖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건 좀 역설적인 거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 누구? 뭔가 수성적인 낌새를 찾는지 계집애가 내 쪽을 멀뚱멀뚱 건너다 보며 위아래 입술을 연방 닮아거렸다. 계집애의 행동을 훔쳐보다 들킨 것을 창피해서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계집애의 눈길이 내 움직임을 제때제때 따라잡지 못했다. 왜 그러겠어? 소녀가 앞이 안 보이지? 거기 누구? 내가 처음 서 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눈길을 고정한 채 계집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나는 손에 든 나뭇개비를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단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당달봉투다. 집중을 향해 정신없이 뛰면서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계집애가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차리던 순간의 놀라움이 나로 하여금 만세주장 지혜밥을 훔쳐먹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 잊도록 만들었다. 그날 밤이 깊도록 서울의 그 시고도 곱상한 얼굴이 그 화사한 옷맵시가 어딘지 모르게 굼뜨고 어설퍼 보이던 그 행동과 중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줄곧 떠나지 않았다. 이 소녀를 처음 보고서 내가 소녀를 본 평가, 당달봉사란 평가를 내렸는데 그치?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지. 근데 내가 소녀에 대해서 소녀에게 관심이 생겼나봐, 그치? 왜냐면 지금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소녀의 그런 모습이 잊혀지질 않았대, 그치? 아무래도 뭐 외모가 예뻤겠지. 옷차림도 깔끔하고, 그치? 또 자기 또래고, 그래서 이성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생겼을 텐데. 이튿날 나는 학교가 파악이 무섭게 곧장 익산 군수 관사로 달려갔다. 관사 정원에서는 전날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계집애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거리를 재기 위함인 듯 몇 발짝 조심스레 걷다가 공을 잔디밭 위로 도로를 굴렸다. 나비야. 아마도 철책 넘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지 나비란 놈은 정원수 가지들 사이에 몸을 숨긴 채 꼼짝도 않고 야옹야옹 울어대기만 했다. 공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 거의 정확히 멎어 있었다. 나는 통통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면서 철책 틈새로 손을 넣어 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집애를 향해 던져줬다. 아까보다는 좀 적극적이네, 그치? 공이 발치 가까이 떨어지는 순간 계집애의 얼굴에는 놀라움인지 반가움인지 모를 괴상 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 거기 누구? 사람이요.
아 어제 그의 계집애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단박에 알아맞혔다. 그뿐이 아니었다. 난 널 알아. 나이는 나랑 비슷해. 키는 나보다 조금 더 커. 그리고 얼굴이 아주 못생긴 애야. 마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 그럼 소녀도 그 이후에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인물이 그때 그 인물이라는 걸 맞춘 거지, 그치? 심지어 얼굴 못생긴 것까지 정확히 알아맞히는 바람에 나는 가슴 판이 뜨끔 쑤셨다. 계집애가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지 않은 정상적인 자세로 건드리고 철책까지 다다라는데 반나절은 특히 걸리는 듯했다. 왜냐면 이제 뭐 지팡이도 없고 앞이 안 보이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장님인 걸 별로 지금 들키고 싶지 않은가 보지. 그래서 정상인처럼 걸으려면 이제 거리감이 잘 안 잡힐 거 아니야. 오래 걸렸단 얘기야. 못생겼다고 해서 미안해. 그냥 괜히 해본 소리야. 못생긴 게 사실이라고 나는 하마터면 실투정을 꺼냈다. 생기다만 얼굴 같다고 모두들 나를 놀려대곤 했으니까. 너가 아버지가 군수냐? 얼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나는 엉뚱한 대로 말머리를 돌렸다. 군수가 뭔데? 아 네가 익산 군수 딸이란 말이야. 익산 군수가 뭔데? 군수 관사에 살면서 군수가 뭔지도 모르다니. 역시 서울 내기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무지렁이들이라 생각했다. 서울 내기들한테는 잠자리면 무조건 다 그냥 잠자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실잠자리, 기생잠자리, 비단잠자리, 고추잠자리, 된잠자리, 쌀잠자리, 보리잠자리, 밀잠자리, 말잠자리, 호랑잠자리 등등 아주 각색의 수많은 잠자리가 세상에 있는 줄 꿈에도 모르는 덕부들이었다. 서울 내기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 덕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네, 그치? 난 그런 거 잘 몰라. 외갓집 식구들이 가져라는 대로 그냥 여기까지 따라왔을 뿐이야. 계집애가 심드렁한 어제로 중얼거렸다. 어쩌다가 그렇게 당달봉사는 대학 뚫었다냐. 근데 당달봉사가 눈뜬 장님인데 봉사라는 단어 자체가 시각장애인을 조금 낮춰 부르는 말이야.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 근데 대놓고 당달봉사라고 표현을 해버렸지. 그러니까 소녀의 마음을 지금 고려하지 않았어, 그렇지? 어려서 아직.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간방부터 줄곧 품어나온 소문을 입 밖으로 불쑥 털어냈다. 당달봉사가 뭔데? 역시 서울내기라서 별 수가 없었다. 나는 당달봉사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려고 철책에 바싹 달라붙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가 퍼뜩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휙 돌려 관사 쪽을 살펴봤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파가 유리창 안쪽에서 무시무시한 눈치로 나를 쏘아보는 중이었다. 오마 뜨거! 하고 나는 전날처럼 또 단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예 하고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진둥한둥 주행랑을 놓았다. 이튿날은 군수 관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왜? 할머니가 무서워서. 그치? 관사 쪽을 내면한 채 지낸 그 이틀 동안에는 만세주장 앞길 멍석 위에 널린 지혜밥을 봐도 뱃속의 회가 전혀 동하지 않았다. 왜? 소녀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치? 서울 계집의 그 새하얀 낫꽃이 끊임없이 눈에 밟히는 바람에 그러더라도 재미를 못 붙여 애를 먹던 공부가 한결 더 부실해졌다. 자, 중간 줄거리. 군수 관사에서 주량랑을 놓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군수 관사를 찾아갔다. 찾아갔다가 명언니 외할머니를 만난다. 명언니 외할머니는 나에게 명언니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명언니의 말동무가 되어줘 고맙다는 인사와 관사에 자주 놀러오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부모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고 명언니 눈이 멀었으니 명언니 앞에서는 절대 부모 이야기,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장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당부한다. 벌써 장님 얘기 꺼냈는데, 그치?
명언이의 퇴원이 예정된 날은 때마침 주일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막내 이모의 전도 덕분에 수복 직후부터 신광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 사찰인 딸구만이 아버지가 힘차게 울려대는 종소리에 이끌려 나는 주일 아침 신광교회로 향했다. 주일 학교 반사의 지시에 따라 나는 예배 도중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북 피난민 출신으로 중앙시장에서 철물점을 경영하는 호라비 반사는 매주 군과 공부가 끝날 때마다 한 주일 동안 저지른 죄를 모조리 고백할 것을 어린 제자들에게 강요하곤 했다. 자, 그 예배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대, 그치?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었네. 왜냐면 자발적인 회개가 아니라 강요했대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 있는 거야. 전에는 만세주장 지혜밥을 훔쳐먹은 죄와 어쩌다 길에서 주운 돈을 주전부리에 사용한 죄 따위가 내 고백 기도에 주된 내용이었는데, 명은이를 만난 후 당달봉사라는 나쁜 말을 사용한 죄 하나가 내 기록 속에 덧붙여졌다. 일단은 서술자가 어리잖아. 그러면 보통 성장 소설인 경우가 많거든. 처음에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명언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달봉사라는 말을 썼지. 근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 애가 조금 성숙해진 거야, 그 사이에. 이해되지? 나는 주일 학교를 마치기 무섭게 신강교회에서 곧장 시청을 향해 달려갔다. 명언이에게 건넬 선물을 장만하기 위해서였다.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밥 못 보는 명언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시골뜨기라고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님을 서울내기 계집애한테 일깨워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될 것이었다. 근데 명언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전쟁 근황을 명언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명언이는 이제 앞을 못 보니까 내가 그 전쟁 근황을 듣고 전해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걸 선물이라 생각한 거지. 아무도 없는 정원 내부를 기웃거리며 철책 앞에서 서성거리는 참인데 관사 현관문이 뻐끔히 열렸다. 명언이 외할머니가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난생 처음 익산 군수 관사 안으로 쭈뼛 발을 들여놓았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낯선 구조의 양옥집 거실을 통과하는 나를 액자 속의 이승만 대통령이 근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명은이가 들어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명은이 머리맡을 지키고 있던 나비란 놈이 나를 보더니만 양소리와 함께 냉큼 책상 위로 튀어오르면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명언이는 얇고 보드라운 차렵 이불로 턱 밑까지 가린 채 반듯한 자세로 드러누워 있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전보다 더욱 새하얗고 전보다 더욱 예뻤다. 멋쩍고 쑥스러운 나머지 나는 괜스레 희죽희죽 웃기부터 했다. 명언이는 보이지 않는 눈을 내 얼굴에 맞추려고 내 웃음소리를 쫓아 머리를 움직거렸다. 재밌는 얘기 나누면서 천천히 놀다 가거라. 명언이 외할머니가 자다리 동동 뜬 수정과 그릇과 과자가 수북이 담긴 쟁반을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명언이 외할머니가 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려 나는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다짜고짜 풀어놓기 시작했다.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를 유엔군 총사령관에서 해임한 소식부터 전했다. 연이어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 1사단과 미군 3사단이 연합작전으로 북계군 1군단을 포위해서 한개 연대를 섬멸한 소식을 숨차게 전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치? 명언이가 섬멸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지?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요. 초점을 잃은 채 내 얼굴 근처를 헤매던 명언이의 눈이 갑자기 회둥그러졌다. 충격받은 거야. 명언이의 그와 같은 반응을 이를테면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상대에 대한 우아름의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더욱더 신떠름에 고부라졌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려서 상대방의 반응을 오해하는 거야 지금, 그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이거는 사람 죽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서 명언이가 좀 충격받아서 휘둥그레진 건데 나는 우와 그런 것도 알아? 대단하다. 이런 존경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야. 맞지? 그래서 더 신나서 얘기를 했대. 내친 김에 나는 미군 주군단이 철의 삼각지 전투에서 중공군 대부대를 괴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명훈이 너 괴멸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지? 씨만 빼놓고 몽땅 다 때려잡는다는 뜻이여. 과자 안 먹니? 명훈이 과자 안 먹니? 이거 뭐야? 왜 얘기하는 거야? 전쟁 얘기 그만하는 얘기야. 그치? 좀 싸물란 얘기지 지금. 그치? 무엇이라고? 과자나 먹으라고. 명훈이는 헬쓱하게 핏기가 갇힌 입술을 바로 떨면서 눈꺼풀을 아래로 착 내리깔았다. 자, 요건 외양 묘사야. 요 작품은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묘사와 말하기 방식을 쓰고 있거든. 묘사는 showing이라고 하고 말하기는 telling. 말 그대로 영어로 그냥 했을 때 여기는 지금 showing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데 직접적으로 인물의 내면을 서술해 주는 게 아니고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묘사야. 그렇지? 이해되지? 그리고 아까 나의 내면을 서술할 때 나는 더욱더 뭐 신나서 떠들었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 거기는 텔링인 거지. 직접 말하기 방식. 그러니까 직접 말하기 방식과 간접 말하기 방식 중에서 여기는 간접 말하기 방식인 거야. 아까 자신의 내면을 서술할 때는 직접 말하기 방식인 거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 지금. 맞지?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의 내면을 서술할 때는 내가 서술자니까 내 내면에 대해서는 직접 말하기 방식이 가능해. 근데 타인의 심리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잖아. 짐작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간접 말하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는데? 그치?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직접 말하기 방식, 간접 말하기 방식. 다음적 인물의 그 심리, 표현 방법, 다른 거 찾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찾을 수 있어야 돼, 반드시. 명은이가 눈을 꼭 감자 그때껏 숨어있던 속눈썹 위에 기다랗게 드러났다. 명은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는 아무 눈치코치도 없이 쟁반위의 과자들을 마구 입안으로 헐터들이기 시작했다. 명은이는 끝내 과자에 손도 대지 않았다. 명은이는 단 하루 사이에 놀라우리만큼 기력을 되찾아 이튿날 또다시 정원에서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시작했다. 나를 피해 정원수 위로 숨어버린 나비를 대신해서 얼른 공을 집어 명은이에게 돌려준 다음 나는 되게 찬 목소리를 그날치의 선물을 전했다. 영국군 29여단 글로스터대대가 60여 시간 사투 끝에 중공군을 무찌르고 적정 고지를 사수에 띄야. 또 전쟁 얘기했어. 시청 앞 게시판에서 공들여 외워온 벽보 내용을 뜻도 모르는 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기면서 나는 명은이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명은이의 손아귀에서 스르르 힘이 풀면서 공이 잔디밭에 굴러떨어졌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지. 명은이의 심리는 어때? 또 충격받았는데 나는 이걸 또 뭐라고 했어? 아니나 다를까 감동받았군 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명은이의 그런 반응을 일종의 감동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서울 내기 계집애를 감동시킨 내 솜씨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곧장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다. 중부전선 임진강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 23군 세계사단을 격퇴하고 대승을 거둘 때야. 듣기 싫단 말이야. 제발 그만두란 말이야. 명은이가 새꼬챙이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갑자기 잔디밭에 퍼져버리고 앉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변한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내 나름대로 명은이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건데 명은이의 이런 반응은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겠지. 꼴도 보기 싫어. 가란 말이야. 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으며 명은이는 거푸 새꼬챙이 소리를 질러댔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해끔하게 놀란 표정으로 관사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가라니까 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채로 나는 불이 나게 관사를 빠져나왔다. 무엇이 서울 계집애의 성깔머리를 구태로 버르지며 놓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내 호의가 무시당한 관사 근처에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는 길바닥에 돌멩이를 발버리로 힘껏 걷어차버렸다. 명은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를 기억에서 언뜻 되살려낸 것은 집에 거반, 거의 반 정도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 것. 세 가지 당부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두 번째 당부를 어긴 셈이었다. 시청 앞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버릇이 내게서 영영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그때 퍼뜩 예감할 수 있었다. 잘못을 깨달았지? 잘못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야. 그지? 성숙해 가고 있는 거지. 혼자서 다짐했던 대로 나는 하루 동안 관사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안에 머물러 지내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관사 언저리를 줄곧 배회하고 있었다. 꼴도 보기 싫다고 명은이가 지르던 쇳소리가 내 귓바퀴를 끝없이 맴돌았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나는 결국 다음날 해질녘에 관사를 또 다시 찾아가고 말았다. 저녁 노을에 불든 발그레한 낮꽃으로 명은이는 정원 한복판에 오두칸이 서 있었다. 손에 공이 쥐어져 있고 곁에 나비란 놈도 알짱거리고 있었지만 공놀이는 아예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명은이도 내가 없으니까 되게 심심한가 봐. 그치? 외롭고 할 일 없이 뭐 어쩔 도리 없이 먼산바라기가 되어 언제까지고 꼼짝도 하지 않는 명은이 모습을 나는 철책 밖에서 한참이나 몰래 지켜봤다. 바로 그때였다. 종소리가 댕 하고 묵직하게 울렸다. 한번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는 짧은 쉴참을 거친 후 댕그렁 댕 댕그렁 댕 연달아 기세좋게 울렸다. 명은이는 느닷없는 종소리에 움찔 놀라는 기색이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신광교회 쪽을 향해 명은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저녁 노래 한박 젖은 채 종소리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는 명은이 모습에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묘한 감동을 받았다. 3일종이여 나는 철책 밖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그의 큰 소리로 기별하고 말았다. 명은이가 화들짝 놀라는 몸짓을 취했다. 나비야, 나비야. 하마터면 이 집 뻔했다는 듯이 마치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줄곧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명은이는 공을 잔디밭 위로 두루루 굴리면서 부산을 떠는 시인용을 했다. 겨냥이 지나쳐 공은 철제 밑을 통과해서 내 발치까지 대굴대굴 굴러왔다. 나는 공을 쥐어 철책 안으로 던졌다. 왔으면 얼른 들어와야지 왜 거기 서 있니? 책망하는 척. 책망이지만 사실은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거지, 그치? 거기 누구? 하고 묻는 대신 명은이는 나를 책망하는 척했다. 때마쳐 관사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꾸짖은 반 반가운 반의 어정쩡한 기색으로 나를 맞아들였다. 잔뜩 낮꽃을 불킨 채 나는 관사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통과해서 정원으로 나갔다. 3일종이 뭔데? 수요일에 치는 종이요.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불러. 저것은 초종이요. 한참 있다가 재종을 칠 거예요. 명은이한테 미안했던 참에 나는 동태 굴리듯이 빠른 말씨로 한바탕 정신없이 짓거렸다. 어머나, 건우 너 교회 다니니? 딸구만이 아버지가 시방 초종을 치고 있는 중이요. 명은이 너 딸구만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딸구만이 아버지는 나트막한 언덕 위 신광교의 종탑 밑에서 종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허공 속을 연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나게 종을 치고 있을 사찰 아저씨의 앙바트만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비어졌다. 5번째로 또 딸을 낳고 나서 지어준 이름이 딸구만이었다. 딸내미 이름을 그렇거나 엉터리로 지어놓으면 요단번에 틀림없이 아들을 낳게 된디야. 딸구만이 아버지가 외적으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긴 사람인 것 같아. 키도 작고, 그치? 그래서 그 딸구만이 아버지가 이 종을 치는 사찰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종을 치는 모습이 나에게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인 거야, 그치? 명은이는 한바탕 기분 좋게 깔깔거렸다. 명은이가 웃는다. 내가 서울나기 지지배를 요렇게 웃게코는 만들었다. 나는 득이양양해서 넋이야 신이야 하며 마구잡이로 떠올렸다. 딸구만의 아버지가 종치는 걸 보면 너도 아마
배꼽을 잡고 웃을 거예요. 얼마나 개상이 생긴지 알아? 키는 나보다 조금 더 크고 머리는 훌러덩 벗겨지고. 말을 하다 말고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명은이가 앞을 못 본다는 점에 뒤늦게 생각이 미친 까닭이었다. 어때? 처음 만날 땐 너 왜 당달봉사가 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치? 지금은 맞아 못 보지. 아이고 지 마음 아프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배려를 하게 됐어. 그치?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어. 종소리의 꼬리 부분이 긴 여운을 끌면서 저녁 하늘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딸고만이 아버지 얘기를 계속 해봐. 명은이가 잔디밭에 아무렇게나 퍼보라고 앉으면서 재촉했다. 나도 덩달아 명은이 앞에 퍽썩 주저앉았다. 딸고만이 아버지는 정말 괴짜였다. 교회 종을 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종을 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놀림감이 되지만 종을 치는 동안만큼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랬다. 마치 종줄의 일부분인 양 안같으만 몸집이 붉은 밧줄 끝에 매달려 발바닥에 땅에 닿을 새가 없을 만큼 위로 솟고 있었다. 아래로 돈박치기를 되풀이하면서 힘차게 종소리를 울려대는 동안 그는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상기한 채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그러니까 딸고만이 아버지는 정말 성심성의껏 종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었네. 그치? 종치는 일이 거의 반 정도 끝나갈 무렵쯤 되면 그는 자기 주위로 새까맣게 몰려들어 찬탄 어린 눈빛으로 구경하는 조물애기들 가운데서 딱 한 명만 골라 한 차례만 종주를 잡아당기는 영광을 안겨주곤 했다. 그 학생을 뒤쫓아다니며 딸고만이 아버지가 놀려먹은 적이 없는 착한 아이한테 대개 혜택을 베푸는 것이야. 이해되지?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거의 반응이 되면 그때 이제 한 명 지목해서 너도 한번 처박 시켜준대. 근데 자기 놀렸던 애들 말고. 딸고만이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말을 주고받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앞을 못 보는 명언이가 무슨 재주로 딸고만이 아버지를 본단 말인가. 눈엔 안 보여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내 속마음을 읽었는지 명언이가 얼른 어른스럽게 말했다. 귀한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주일 저녁에 함께 신강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정했다. 주일 저녁에 오기까지 시간은 군뱅이 걸음처럼 더디 흘러갔다. 왜? 거의 데이트 약속이잖아. 이제 그래서 기대가 되니까. 외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명은이와 나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초종을 올릴 시간에 맞춰 관사를 출발했다. 명은이 손을 잡고 조심조심 길을 인도하는 탓에 관사에서 신강교회까지 평상시보다 곡절 이상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먼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전에 주일학교 관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재탕해서 명은이에게 들려주는 일로 시간을 때웠다. 그래서 명은이한테 이번에는 주일 관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줄 거야. 백마 이야기. 내화 안에 또 내화가 들어있네. 여기는 동창들이 초등학교에서 모여있는 이야기. 여기는 명은이와의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여기가 이제 백마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지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곤 했다.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떤 종탑 앞에 이르렀다.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놓은 종탑이었다.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휘 감고 올라간 칡넝쿨이 보였다. 배고픔에 못 이겨 백마는 칡넝쿨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주를 잘못 건드는 바람에 그만 종을 울리고 말았다.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뜻이 보살펴줬다. 자, 백마 이야기는 진짜 개 중요한 거야. 내가 항상 내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 그랬지, 그치? 자, 봅시다.
자, 여기 백마 이야기의 의미와 기능 살펴보면 각각 누구에 해당이 되냐? 여기 기사에게 버림받아서 상처 입은 존재 명은이야. 그렇지? 명은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백마가 종을 쳐서 소원을 이루지. 그렇지? 맞아? 그런데 백마가 종을 치고 그냥 혼자서 의도적으로 친 게 아니잖아. 칡농쿨을 먹다 보니까 친 거지. 그러면 백마를 종으로 인도시켜준 존재가 칡농쿨이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백마, 명은이, 그렇지? 그리고 이 종은 교회의 종이겠지 이제. 그렇지? 소원을 성취해줄. 그리고 칡농쿨은 나겠지. 내가 명은이를 이 종으로 인도해주니까. 맞지? 잘 알아놔야 돼. 자, 백마 이야기의 주제가 종소리를 통해서 백마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단 말이야. 그치? 이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 읽어봤지? 이 소설의 결말은 나와 명은이가 함께 종을 치면서 끝난단 말이지. 그치? 자, 백마 이야기에서 종을 올리면 백마의 억울함이 풀린단 말이야. 명은이도 소원이 있을 거라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을 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명은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원래는 그냥 교회의 종,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었는데 백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소원을 성취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이한 종으로 바뀐 거야, 성격이. 그치? 맞아? 그래서 나와 명은이가 함께 종을 치는 결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야. 백마 이야기가. 이해돼?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느슨이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꽉 움켜쥐면서 명은이가 물었다. 나는 괜스레 읊조려진 나머지 얼김에 망갈만도 못할, 책임지지도 못할 이런 허세를 부리고 말았다. 아, 그렇다니까. 아무나 다 종을 침시나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이 최다 이루어진디야. 마침내 신광교회 입구로 들어섰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우리 말고 다른 교인들 모습은 교회 근처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인 양 높고 가파른 돌계단이 우리 앞을 떡하니 막아섰다. 발을 헛디디지 않게끔 명언이를 단단히 북측한 채 천천히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돌계단을 다 오르자 빗긴 저녁 햇살을 듬뿍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웅장한 석조 교회당이 시야를 그득 메웠다. 우리는 종탑 앞에서 손을 맞잡은 채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에 교회당 뒤편 사택쪽에서 딸구만이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딸구만이 아버지다. 나는 명은에게 귀의 말로 가만히 서서였다. 길게 뻗은 교회당 건물 옆구리를 따라 통로에 깔린 자갈을 밟으며 딸구만이 아버지가 걸어왔다. 명은이는 몹시 긴장한 자세로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저녁 햇살을 한박 뒤집어 쓴 딸구만의 아버지의 민머리가 알저구처럼 반짝거렸다. 나는 최대한 허리를 굽혀 예의 바르게 꾹 인사를 올렸다. 왜 그러겠어? 맨날 내가 놀렸지. 그래서 딸구만의 아버지는 절대 나한테 종칠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고. 근데 명원이는 지금 종을 너무 치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좀 잘 보이려고 인사를 한 거야. 공손하게. 이해되지? 딸구만의 아버지는 나를 금세 알아봤다. 그러나 낯선 얼굴인 명원이 쪽에 짤막한 눈길을 던졌을 뿐 여느 때와 딴판으로 모범생처럼 부는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그는 엄청 대우 뻐겨대는 걸음걸이로 종탑에 나가섰다. 그는 몸에 익은 솜씨로 종탑 세계등을 타고 뽀르륵 위로 기어오른 다음 아이들 손이 닿지 않을 높직한 자리에 메워놓은 종줄을 밑으로 풀어내렸다. 그
그가 굵은 밧줄을 힘차게 아래로 잡아당기자 종탑 꼭대기 그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렸던 거대한 노종이 한쪽으로 휘뚱 기울어졌다. 또 한 차례 줄을 잡아당기자 이번에는 반대쪽 노종이 휘뚱 넘어갔다. 오른쪽 왼쪽 번차례로 기울어지기를 2번, 3번. 이제 종소리가 울릴 차례예요. 내 말이 끝난과 동시에 땡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갑자기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군중한 종소리에 놀라 명은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잽싸게 손바닥으로 귀를 막았다. 종소리가 차츰 빨라지기 시작했다. 딸고만이 아버지의 앙바퉁한 몸집은 어느새 줄과 한 몸을 이뤄 쉴 새 없이 허공을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발바닥에 땅에 닿을 겨를도 없을 지경이었다. 댕그렁 댕 댕그렁 댕 기세 좋게 울리는 종소리가 귀싸대기를 사정없이 갈겨댔다. 종소리가 귀싸대기를 갈겼다. 이건 뭐야? 청각의 촉각화. 진짜로 싸대기를 갈긴 거 아니거든. 그치? 종소리가 피부에 닿는 것처럼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청각의 촉각화야 얘는. 나는 명은이 손바닥을 막 붙잡아 귀에다 붙였다 뗐다 하는 동작을 되풀이했다. 뭔지 알지? 종소리 하는데 이거 하면은 재밌잖아. 애잖아. 그지? 기다란 종소리를 중동을 뚝 잘라 동강냈다가 다시 여붙이기를 되풀이하는 그 장면은 명은이 얼굴에 빨갛게 꽃물이 베개끔 핏기를 뜯었다. 관공 중에 둥둥 떠있던 딸고만이 아버지의 발바닥이 어느새 슬그머니 땅으로 되돌아 있었다. 종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종줄 잡아당기는 힘을 적당히 조절하는 중이었다. 나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은 채 딸고만의 아버지가 아닌 사찬 아저씨를 향해 최대한 존경의 눈빛을 띄워보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딸고만의 아저씨라고 맨날 놀렸는데 놀리는 사람한테는 안 줄 거잖아 기회를. 그래서 딸고만의 아저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사찬 아저씨를 보는 존경의 눈빛을 보고 있었는데 줄 리가 없지. 하지만 소용없는 아첨이었다. 사찬 아저씨 아닌 딸고만의 아버지는 결국 나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딱 한 차례 종주를 잡아당기게 하는 그 특혜를 베풀지 않은 채 매정하게 송치기를 끝내버렸다. 주일마다 뒷공문을 밟고 다니며 딸고만의 아버지라고 그악스럽게 놀려댄 지난 날들이 여간만 후회되는 게 아니었다. 아쉬움을 달랠 요량으로 나는 얼른 고무신을 벗어들었다. 여태껏 늘 해왔던 방식에 따라 나는 바야흐로 저녁 하늘 저 멀리 사라지려는 마지막 종소리를 고무신 짝 안에 양껏 퍼담았다. 이해되지? 뭔 말인지 몰라? 우리 그 소라 껍질 같은 거 귀에다 대면 진공 상태니까 바닷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고무신을 후딱 벗어서 종소리를 딱 담은 다음에 귀에다가 딱 댔다고. 여자들 뻥이 가겠지? 꼭 해라 우리가. 알았지? 여자들 좋아한다. 자, 그러자 명은이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가득 번져나기 시작했다. 어미종은 이미 움직임을 멈췄지만 고무신짝 안에는 새끼종이 아직 담겨서 아직도 작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종이, 이 새끼종이 꿀벌처럼 잉잉거리면서 자꾸자꾸 명은이의 귀를 간지리고 있을 것이다. 꿀벌처럼. 직유법이지. 그치? 직유법. 직유법 뭔지 알지? 그리고 너네 관념의 구체화라는 거 뭔지 알아? 관념의 구체화. 관념의 구체화는 구체적인 형체가 없는 것들을 이제 감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요것도 소리는 퍼 담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청각적인 건데 마치 퍼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형체가 있는 사물처럼 표현을 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꿀벌처럼 잉잉거렸다. 어쨌든 직유법도 있었고, 꿀벌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 그치? 종소리를 꿀벌에 비유한 걸로 봐서 직유법이고 화류법인 거야. 이해돼 안 돼? 되지?
엄청 길지 이거. 얼마 안 남았어. 2장. 2장 남았어. 2장. 거의 다 했어. 왔던 길과는 달리 돌아가는 길은 포사스러운 감동의 보자기에 감싸 있어서 관사까지 걷는 시간이 조금 전보다 절반 이하로 짧게 느껴졌다. 명언이는 흥분한 기색을 여간해서 감추지 못했다. 관사 앞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명언이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깍쟁이 서울 계집의 입에서 고맙다는 인사가 나오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건우야, 일껏 내 이름을 불러놓고도 명언이는 한참이나 더 뜸을 들인 다음 가까스로 뒷말을 이었다.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어. 참으로 난처한 순간이었다. 틀림없이 집안 어느 구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명은이 외할머니를 의식하면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나는 결국 명은이의 손을 끌어다 내 얼굴에 대주었다. 그리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촉촉이 땀에 젖은 손이 내 얼굴 윤곽을 천천히 더듬어 나가기 시작했다. 명은이는 내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차례차례 신중히 어루만졌다. 얼굴이 아주 잘생겼구나. 나한테 얼굴을 보여줘서 고마워. 난생 처음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확확 달아오르는 낯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도망치다시피 관사 앞을 떠나버렸다. 관사로부터 멀어지자 나는 공중공중 띵걸음을 놓기 시작했다. 비록 서투른 솜씨나마 휘파람을 휙휙 날리면서 나는 신나게 집으로 향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이런 소리도 듣고 좀 더 가까워졌잖아 지금, 그치? 명은이가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해온 것은 신광교의 종탑에서 색다른 경험을 한 그 다음 날이었다. 다시 만나자는 다시 만나자마자 명은이는 나를 붙잡고 엉뚱깽뚱한 소리를 했다. 건우야, 나를 다시 교회로 데려가줘. 내 손으로 종을 쳐보고 싶어. 왜? 억울함을 풀고 싶거든. 그치?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거든. 그렇다고 큰일 나. 딸구만이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거요. 나는 팔짝 뛰면서 그 청을 모지락스럽게 거절했다. 하지만 명언이는 나한테 검질지게 달라붙으며 계속 비라리 치고 있었다. 계속 부탁하는 거야.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보고 싶어. 종은 쳐서 못하라고. 그냥 그래.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명언이의 진짜 속성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동화 속에 늙고 병든 백마를 흉내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었다.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에게 전할 속셈이 틀림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성주가 하나님, 그지? 종은 종. 그 성탑의 종이 교회의 종. 칙넝쿨이 나. 말이 백마가 명은이.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네. 맞지? 누구든지 종을 치면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명은이 앞에서 공연히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 일이 새삼스레 후회가 되었다. 대관절 무슨 재주로 딸구만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교회 종을 무단히 울린단 말인가. 알았어. 알았단게. 연방 도리머리를 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안돼 도리머리질을 하고 있지만 내 입에서는 신나게 말이 잘도 흘러나왔다. 끝끝내 명은이의 간청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는 없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왜? 일단 명은이를 좋아하고 애정이 있지. 그리고 명은이가 너무 안쓰럽잖아. 연민도 있고, 그치? 일요일은 절대 안 돼요. 수요일도 절대 안 돼요. 왜? 예배가 있으니까. 그럼 언제? 보이지 않는 눈을 반짝 빛내면서 명언이가 대답을 재촉했다. 예배 모임이 없는 평일이라면 뭐 어찌어찌 가능할 것 같기도 했다. 목요일 밤중이라면 속감 몰라도 목요일 아침에 알았다. 갑자기 템포가 좀 빨라졌지, 그치? 목요일 낮이 지났다. 마침내 목요일 밤이 찾아왔다. 명언이는 신의 산보를 구실 삼아 외할머니한테 밤마을을 허락받았다. 밤마을은 이제 밤에 산책 나가는 거야. 어둠길을 나서는 우리를 명은이 외할머니가 관사각길 끝까지 따라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했다. 앞 못 보는 손녀를 걱정하는 백발 노파의 마음이 신강교회까지 줄곧 우리와 동행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명은이의 손을 잡고 신강교회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내 몸은 사뭇 떨렸다. 지레 흥분이 되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땀에 흠씬 젖은 명은이 손 또한 달달 떨리고 있었다.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그만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고 각오를 했대. 그럼 명은이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치? 나는 젖은 빨래를 쥐어짜도 모자라는 용기를 쥐어짰다. 신강교회는 어둠 속에 고자누룩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저지르는 엄청난 짓거리, 바로 몰래 교회의 조음을 치는 일. 내 어울리게끔 주변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 나는 종탑 가까이 명원이를 잡아 끌었다. 괴물처럼, 모모처럼 지규법. 괴물은 살아있잖아, 화류법. 4개의 긴 다리로 일어선 철제의 종탑이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우뚝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오케이? 지규법, 화류법. 깊은 물속으로 자맥질하기 직전의 순간처럼 남는 까마득한 종탑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연거푸 심호흡을 해댔다. 그런 다음 딸그만의 아버지가 항상 하던 방식으로 종탑 세기둥을 타고 뽀르르 위로 기어 올라 철골에 매인 밧줄을 밑으로 풀어내렸다. 꽉 붙잡고 있어. 명은이 손에 밧줄 밑둥을 쥐어주고 나서 나는 양팔을 높이 뻗어 밧줄에다 내 몸무게를 몽땅 실었다. 그동안 늘 보아나온 딸그만의 아버지의 정치는 솜씨를 흉내내어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종탑 꼭대기에 대뚝 얹힌 거대한 노종이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첫 느낌이 밧줄을 타고 내 손에 얼얼하게 전해져 왔다. 마치 한 풀줄기에 나란히 매달려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두 마리 딱따개비처럼. 지규법이지? 이 두 마리 딱따개비는 나와 명은이지, 그치? 그리고 요거는 화유법은 아니야. 왜냐면 나도 살아있고 명은이도 살아있고 딱딱이도 살아있으니까, 그치? 무생물을 생물처럼 해야 화류지, 그치? 이건 그냥 지기법인 거고. 여기서 한 풀줄기는 뭐야? 한 풀줄기는 종의 줄이겠지, 그치? 종줄에 매달려있는 우리가 풀줄기에 매달려있는 딱딱이들이 이렇게 비유한 거야. 명은이 역시 밧줄에 제 몸무게를 실은 채 나랑 한 통으로 건 공중을 오르내리는 동작에 어느새 눈치껏 장관을 맞추고 있었다.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내 코끝에 푹푹 끼얹히는 명은이의 거친 숨소리에 섞인 단내로 이루어 명은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너끈히 짐작할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그치? 수험 비를 준비를 해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땡 하고 첫 번째 종소리를 울렸다. 그 첫 소리를 울리기까지가 힘들었다. 일단 첫 소리를 울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다. 댕그렁 댕 댕그렁 댕. 귀세 좋게 울려대는 종소리에 갑자기 귀가 먹먹해졌다.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종소리와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 명은이를 체면하는 한편 나도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그만의 아버지를 잠시 귀먹쟁이로 만들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러니까 내 소원도 결국 명은이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소원인 거지, 그치? 희생적이네. 명은이와 내가 한 몸이 되어 밧줄에 매달린 채 땅바닥과 허공 사이를 절구공이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온몸으로 방아를 찌를 적마다 노쪽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엄청난 목청으로 울어댔다. 사람이 밧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탄력이 붙을 대로 붙어서 그냥 막 이렇게 딸려가는 거지. 오히려 밧줄이 사람을 제멋대로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창 종치는 일에 고부라져 있었던 탓에 딸그만의 아버지가 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돼지게 엉덩이를 한 방 걷어차이고 나서야 안 봤지만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 있었다.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듯한 구함과 동시에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 때려 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욱더 힘차게 종소리를 울렸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무수히 달아들었다. 마구다리 메타장에서 명은이를 지켜주기 위해 나는 양다리를 가로질러 명은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쳐대는 두 아이를 혼자 손으로 좀처럼 떼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그만의 아버지도 함께 밧줄에 매달리게 되었다. 결국 종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난 꼴이었다. 덕분에 종소리가 더 세차지겠지. 그래서 이 딸그만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방해자인데 나중에는 조력자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딸고마니 아버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처음에는 떼내려고 했으니까 방해자인데 나중에는 그 추진력에 딸려가지고 자기도 휩쓸려서 같이 치는 꼴이 됐으니까 조력자가 되는 거야. 어느 때보다 희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명훈이 입에서 벼랑은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때때 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 무중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에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댕그렁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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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종소리와 말줄임표로 결말을 냈어. 그치? 일단 결말을 서술어로 내지 않으면 여운이 남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문장이 완결되려면 주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목적어로 끝났어도 안 되지. 문장이 완결되려면 서술어로 끝나야 완결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서술어 없이 뭐 명사로 끝낸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부사어, 종소리 이런 식으로 부사어로 끝낸다든지 말줄임표로 끝낸다든지 이러면 다 여운을 주는 거야. 오케이? 여운을 남기면서 끝났는데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뭐야? 명훈이의 이런 아픔,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라는 암시야. 뭐로 인해서? 결국 총을 쳤잖아.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치? 결국은 인간에 대한 사랑, 인류의 연민 이런 것들로 서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종소리가 어두운 세상에 널리 퍼져서 환하게 비춰지는 것 같대잖아. 맞지? 이해되는데? 되지?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볼까? 171쪽. 인물 성격 나와 있지? 전우와 명훈이. 성격 나와 있고, 친밀도 지금 어떻게 되냐? 처음 만났을 때는 당연히 낮았겠지? 처음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야기를 나눴어. 그래서 친밀도가 좀 높아졌어.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에서는 내가 전쟁 이야기를 했지? 친밀도가 바닥을 쳐.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상승곡선을 그린다. 오케이? 이해되지? 알아두고. 어렵지 않지? 자, 일단은 멈추자.